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요? 어느 순간 우와! 되면 순간적으로 우와 우와 우와! 이러한 현상 때문에 상수도가 건드렸을 경우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땅이 움직인다 그러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성입니다.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우상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의성에 있는 산불은 지금 안동 지역까지 번져가지고 안동의 하회마을이라든지 천연 고찰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또 어제 너무나 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 싱크홀과 관련돼서 한영회고 앞에 있는 명일동 쪽에서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땅 꺼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급하게 이렇게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또 너무나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우상인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명일동 싱크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도시환경공학부 중에 저희가 건설환경공학 전공이라는 전공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토목공학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루고 그다음에 토질이라고 해서 흙이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다루는 걸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실험적 연구도 하고 있고 수치 해석, 해석적 연구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홀 관련돼서 연구를 살짝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집이 강동구 명일동입니다. 여기 예, 저기 사고 난 곳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10분. 아, 그러시구나. 요약을 해보자면 네. 발생지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이고요. 6시 28분에 발생을 했고 그 발생 당시에 폭이 한 20m, 20m고 네. 깊이가 굉장히 깊은 싱크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건물 한 층의 높이를 보통 3에서 4m로 보고 있는데요. 네. 20m, 30m 하면 7, 8층 높이의 깊이입니다. 굉장히 큰 싱크홀이 발생했고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초보다 점점 확장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불안한 느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고 위치는 저기 표시된 부분이고요. 저 뒤에 보면 인도가 있고 가로수가 2개가 있고 전신주가 2개 있고 밝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주유소도 있네요. 예, 주유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주유소. 큰일 날 뻔했네, 네. 진짜로.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인도 부분이 유실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바로 이쪽이 주유소잖아요, 예, 지금. 주유소. 여기에 균열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균열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땅이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쪽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하의 시설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막 부근에 선들이.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거보다 훨씬 깊은 심도에는 고덕터널이라고 세포 고속도로 라인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좀 지하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상수도 라인인 것 같아요. 그게 싱크홀이 발생해서 집안이 붕괴되면 저게 부러지면서 그렇죠. 순간적으로 저렇게 물이 슉 나오게 되는데 어저께 단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요게 아닐까. 제가 받은 안내 문자 일단 교통이 통제가 되고요. 단수가 될 수 있으니까 직수 준비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 화장실 물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전통적 의미의 싱크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싱크홀하면 연결되는 게 석회암, 석회암하고 또 연결되는 게 카르스트 지형. 그다음에 돌리레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3개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보통 싱크홀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껍게 위치한 사암층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라임스톤층, 석회암층이 두껍게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면 위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들어가면 빗물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탄산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탄산이 되면 석회암으로 들어가면 석회암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녹이게 되면 이렇게 하천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암층이 위에 있게 되면 사암층은 빗물을 굉장히 잘 아래쪽으로 투과를 하게 되고 그럼 투과된 빗물이 석회암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동굴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길이 형성이 되고요. 이 물길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확장을 하면 결국에는 지하에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이 생겼는데 어찌 보면은 거기에 뭐가 꽉 차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견뎌줘야 되는데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위에서 있는 게 주저앉으면 그게 싱크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요게 매머드 케이브라는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내셔널 파크인데요. 거기서 제가 찍은 건데 천장을 보시면 네. 굉장히 평평한 천장이 있는 걸 보죠. 그쵸. 천장은 4층입니다. 4층 바로 아래는 뭔가 흘러내린 듯한 느낌이 드는 그쵸.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흘러내리다가 다시 굳어서 형성된 종유석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게 지하 공간인데 굉장히 큰 지하 공간이 형성이 되고 만약에 이 천장에 있는 뚜껑이 무너지면 그러면 싱크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자연적으로 생기는 싱크홀. 싱크홀이다. 그래서 요 지역이 카르스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카르스트 지역을 보면 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지형을 투과해서 본 건데 보면 약간 곰보 자국처럼 근데 요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전부 다 싱크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렇게 생긴 지형을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호수들이 요런 것들이 싱크홀이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싱크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의문은 이거죠. 서울 지역의 기반암은 석회암인가? 서울 지역의 주요 기반암은 화강암과 화강암이 변성된 화강편마암인데 네. 이 암석들은 이제 풍화에 굉장히 강력한 암석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강암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단단해요. 물에 녹지 않고 네. 단단한 암석인데 그럼 왜 우리가 이 싱크홀 현상을 서울에서 이제 맞닥뜨려야 되냐 이런 의문이 또 들겠죠.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는 싱크홀은 사실 전통적인 싱크홀과는 이제 발생 기전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이러한 싱크홀을 구분지어서 설명하자면 도시명 싱크홀 혹은 집안 함몰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땅 꺼짐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정충기 교수님 연구팀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네. 지하 하수관거에 균열이 먼저 생기고 네. 그리고 비가 오면 지하 수위가 올라가면서 하수관에는 우수도 같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 결국 물이 다시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균열이 있으면 네.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흙도 같이 들어가게 네. 되겠죠. 흙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인공적으로 만든 어찌 보면 공동이죠. 아. 공동으로 흙이 들어가게 되면서 위에 공동이 또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파괴가 돼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굴착 공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건물을 지을 때 요새는 지하실을 무조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땅을 파 내려가야 되는데 네. 땅을 그냥 파 내려가면 이제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벽체를 놓고 차수벽이라는 걸 놓고 이렇게 이제 차수벽이라고 돼 땅을 있죠.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굴착이라는 것은 굴은 파다, 네. 착은 착지할 때 착자니까 아래쪽으로 파 내려가다를 굴착이라고 하고 터널 같은 경우는 굴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파서 앞으로 나가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물과 토사가 어느 축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지하수가 배출이 됐을 때 토사도 같이 배출이 되면 그렇죠. 결국 이 토사라는 게 어떤 다른 집안을 채우고 있던 물질이잖아요. 빠져나가면 당연히 다른 쪽에서는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그림은 한강로에서 보도에 보도블록이 하나 쑥 빠져가지고 사람이 아래로 쑥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길 가다가 이게 진짜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굴착, 즉 땅을 파내려갈 때 생겼던 문제고요. 굴진, 즉 터널할 때 문제가 생겼던 현상, 또 구리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있는데 네. 터널 나갈 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현상을 일단 관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이고요. 2024년 8월 29일입니다. 요거는 2020년 8월 26일에 경기도 구리에서 발생한 싱크홀입니다. 바로 옆에 또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인데요. 2010년 홍수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발생한 싱크홀입니다. 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현상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8월이면 사실 장마 기간은 아니거든요. 장마는 보통 6, 7월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발생한 흙이 점점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요 포장층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껍질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버티고 있다가 한 8월쯤에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난 건 3월 25일이. 그러니까요. 사실 지방공학적으로 보면 3월도 땅이 축축하다 개념으로 보면 3월 달도 땅이 축축한 달에 해당합니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네. 이제 땅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3월 달에도 어느 정도 좀 축축하다. 3월 25일하고 24일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때까지 현상을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물과의 관련성이 있다. 두 번째로 이제 형상을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길 보면 이제 자동차 한 대가 옆으로 쑥 들어가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그냥 형상만 일단은 기억을 할게요. 네. 두 번째도 요런 형상만 기억할게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두 개 갖고 왔어요. 그럼 요거는 맥반석 계란 윗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젓가락으로 툭툭 뚫었는데 네. 그렇죠. 요런 느낌은 뚫린 느낌이죠.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고구마를 눌렀는데 요거는 눌린 느낌입니다. 눌렸으면 뭔가 주위에도 주름이 있고 뭐 요런 느낌이 있고 그럼 우리 싱크홀은 어떤 느낌인가 보면 요거는 뚫린 느낌에 좀 가볍다. 뚫리는 면을 기준으로 양쪽이 둘 다 비어 있어야 저런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집안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집안 내부는 비어 있었다라는 결론이 있었거든요. 포장이 있고 집안이 있는데 집안 내부의 지하 공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빈 공간이 이미 존재를 했고 그러면 공동이 커지면 위에 포장층이 누르겠죠. 근데 포장층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특히 3월달 어저께는 좀 더웠어요. 아스팔트 포장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연성이 커진다고 하고 그렇죠. 물렁해지면서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지하 공동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을 또 관찰을 해봐서 생각하는 거는 지하에 빈 공간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도시명 싱크홀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땅 속에 빈 공간이 먼저 있어야 돼. 그럼 빈 공간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집안의 부피 자체가 감소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 포장층은 위에 있는데 집안이 가라앉아가지고 위쪽에 저만한 이제 공동이 형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죠. 그랬을 때 이제 집안의 부피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토질역학 이론이 이때 약간 살짝 들어갑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토질역학이라는 분야에서 생각하는 흙은 네. 흙이라는 게 다양한 데 쓰이잖아요. 공학적으로 흙은 흙입자와 물과 공기의 조합입니다. 그러면 흙입자와 흙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다 있죠. 이렇게 그 빈 공간을 우리가 간극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을 물과 공기 둘 다 유체죠. 유체가 채우게 됩니다. 흙의 집안의 부피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흙입자는 실리카 덩어리인데 쟤는 부피가 줄어들진 않아요. 결국 집안의 부피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물 혹은 공기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우리가 도로의 아래에 쌓여 있는 집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집안을 뭘로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래가 있고 네. 여기 우윳빛깔 띠는 거는 그럼. 카올리 나이트라고 하는 새우. 점토입니다. 점토. 네. 간극의 크기가 클수록 가볍겠죠. 공기가 많으니까. 맞아요. 간극이 작으면 무겁겠죠. 네. 그리고 모래나 점토나 알갱이 하나하나의 밀도는 유사합니다. 황성님 생각하시기에 둘 중에 같은 부피라면 뭐가 무거울 것 같아요? 이게 무겁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죠. 어? 아 이게 그거였군요. 주문진 표준사라는 모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카올리 나이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시죠. 완전 가벼워요. 무게가 아예 달라요. 제가 이제 유리하고 통합해서 무게를 재보니까 모래가 한 825g이고 네, 이게- 얘가 525g 정도. 이게 이제 점토라는 재료가 특징이 뭐냐면 안에는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입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저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빈 공간이 훨씬 많습니다. 점토가. 그러면 점토를 우리가 힘을 가해서 압축을 시키면 압축이 훨씬 잘 되겠죠.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한 건데 점토를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네. 중력의 50배를 가하도록 해놓고 냅둔 건데 점토가 쭉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쭉 가라앉고 있어요. 점토가 쭉 가라앉는데 여기서 네. 포인트는 점토가 그러면 부피는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수위는 어떤가요?
수위는 그대로예요. 수위는 유지죠. 수위가 유지된다는 건 점토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점토 집안의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집안 안에 있던 물 혹은 공기, 유체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요 점토가 가라앉아서 생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런 게 주로 어디에 있냐면 부산, 그 다음에 군산, 요렇게 해안가에 주로 있고요. 해안가 집안에는 점토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근데 왜 경사까지 생겼나 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요 벽면을 보시면 벽면에 뭐가 있겠어요? 기둥이 있겠죠. 그렇죠. 기둥 밑에는 말뚝이라는 기초가 있습니다. 말뚝은 보통 저 밑에까지 단단한 암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 쪽은 말뚝 기초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가운데 부분은 기둥이 없죠. 그러니까 여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생겨서 하는데, 그래서 요런 거는 점토 때문에 생기는 흔히 말하는 집안 치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과연 서울시에 있는 도로의 아래에는 점토가 있을까요? 모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모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건설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로를 까는데 양질의 토사를 쓰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흙으로 굉장히 큰 힘으로 땅땅 거려가지고 도로 지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포장층을 깔면서 시공하기 때문에 도로를 맨 처음 지어진 그 당시에는 지반이 침하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특정 부지는 있어요. 연합지반 구간이라고 고속도로 같은 걸 타다 보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연합지반 구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이제 도로가 좀 휘청휘청하는데 그런데 아니고서야 양질의 모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명일동에 생긴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안의 부피 변화로 생긴 싱크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흙입자가 아예 사라졌다. 도로가 있고 흙이 있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흙이 어딜 가겠어요. 흙은 고체고 유체만 빠져나가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간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일단 포장층이 있고 집안이 있고 지하 시설이 있다고 합시다. 하수관이 있을 수 있고 상수관, 지하철도 되고 가스관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하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땅 안쪽에 공동을 하나 만든 겁니다. 만약에 오래됐어요. 파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중력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가죠. 그러면 저 파손된 부위를 통해서 토사, 즉 흙입자가 내려가지 않을까. 빠지려면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은 지하시설, 통로는 파손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집안에 이렇게 큰 공동이 발생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쌓이면 흘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쌓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인공적 지하 공동입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틈새, 얘네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정도로 충분한가. 그래서 모형 집안을 조성을 했어요. 도로 다짐 규격으로 해가지고 물 좀 뿌리고 팡팡 치고 다지고 물 좀 뿌리고 팡팡 치고 다져서 엄청 단단하게 만들고, 요 아랫부분에는 굉장히 큰 빈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틈새를 싹 열었어요. 그랬더니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버티고 있는데 틈새만으로는 모자라다. 그렇다면 물의 영향은 뭐가 있지 않을까? 이제 유입된 방향으로 물을 집어넣었어요. 안쪽에서 쓸려나가고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물을 넣어가지고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조금씩 깎여 나가다가 어느 순간 쑥 나갑니다. 오, 그러네요. 그럼 물이 안 들어왔을 때는 안 무너졌는데 왜 물의 존재 하나만으로 무너지게 되느냐. 요거는 물을 적당히 넣은 흙시료를 캔에다가 잘 쌓은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올려놓은 거예요. 모래성 쌓는 것처럼 버티죠. 똑같은 걸 물 안에서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나 요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흙 안에는 물이 소량 있고요. 흙입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공기가 있죠.
그러면 공기와 물이 만나는 접촉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장력이기 때문에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흡입자와 흡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흙에서 공기방울 나오고 있어요. 공기방울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물하고 공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싹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완전히 상실되게 돼가지고 흡입자를 붙잡아두고 있는 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 반대의 경우가 언제 있냐면 완전히 건조한 모래를 생각을 해보시면 개로는 또 모래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걔는 물이었기 때문에 흙이라는 재료가 이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버티다가 물이 들어오면서 지하에 공동이 생기고 일단 무너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찌 보면은 물의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있는 경우입니다. 땅속에서 뭘 잘못 건드렸어요. 상수도관이 터졌어요. 상수도관에 작용하는 압력이 최소 150kPa이고 최대 700kPa인가 그래요. 우리가 대기압이 보통 100kPa 정도 된다고 하면 보통 물기둥 10m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150kPa 하면 물기둥 15m고요. 700kPa라면 70m. 굉장히 큰 압력이 상수도관에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의 파열이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쪽은 상류고요. 이쪽은 하류고 저 위에 수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럼 하류 쪽에는 수위를 억지로 낮출 거예요. 물은 흙과 흡입자 사이엔 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그러면 물은 가운데 벽이 있으니까 흡입자를 통해서 요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계속 내리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흙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네요. 그렇죠. 결국은 요 부분에서 지금 흙이 빠져나갔죠. 여기는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공간이 나눠진 공간인데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흙이 이동을 한 겁니다. 물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토사가 어쩌면 공간을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수위를 상류 쪽에만 더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9% 오릅니다. 9% 올라. 어느 순간 되면 순간적으로 물과 토사가 순간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도 굉장히 많은 양이 이동을 했지만 흙도 굉장히 많은 양이 이동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소질역학에서는 파이핑이라는 현상으로 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사건 사고가 사실 많이 터집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상수도관 건드렸을 경우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반대쪽 땅이 서서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무조건 땅이 움직인다 그러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이러한 현상은 근데 실제 도로에는 거의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고 이러한 현상은 보통 댐 할 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도시명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지하에 사회 기반 시설을 많이 있고 흙이 이동을 해서 저장될 수 있는 인공적인 지하 공동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통로 역할을 하는 틈새가 있어야 되고요.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터널의 끝부분을 우리가 막장이라고 하는데 그 막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물의 존재 혹은 물의 흐름.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틈새는 왜 생기냐. 결국은 사회 기반 시설이 노후화됐어요. 얼마나 오래됐냐면 1990년대 이때 이미 도시화율이 82%입니다. 거의 도시화가 완료된 거예요. 90년부터 지금 2025년이죠. 35년을 지금 견뎌왔다는 소리예요. 사회 기반 시설이 좀 노후화됐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이 파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게 한 67%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굴착공사 거기에 따라 생기는 게 한 20%, 상수관이 한 7.3%, 기타는 불문명하다. 하수관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어떻게 고쳤냐면 하수관이 파손이 되면 거기만 고쳤어요.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이 많이 있고 근데 여기는 기타 이제 파악 안 된 게 한 47.8% 되죠. 그래서 낡은 하수도관, 상수도관이 문제가 된다는 게 이 시사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지 이제 꽤 됐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화도 꽤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회 기반 시설이 이제 낡기 시작했다는 소리 많이 낡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시점이 아닌가. 그다음에 틈새가 왜 발생하냐. 결국은 지하 공간 개발에 굉장히 많이 큰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도 다 위로 가 있는 거 지하화한다고 하고 있고 4호선이나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와 있는 지하철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하화하겠다 지하한다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네. 수도권. 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수준일 겁니다. 음. 굉장히 지하철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요게 지금 또 GTX 짓고 있죠. 도로는 그리지도 않았어요. 도로가 또 있고 지하의 공동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지하의 공동이고 잠재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토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도 않을까. 전신주 보시면 전신주는 에너지의 흐름이죠. 네. 에너지의 흐름을 옛날에는 지상으로 전신주를 통해서 갔는데 지상으로 하면 민원이 많고 산불 문제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산불이 터졌는데 그 이유 그쵸. 중에 하나가 변전소에서 스파크가 터져서 이런 것들을 지하에 놓으면 이점이 뭐냐면 지하에 있으면 산소가 차단된 환경이죠. 두 번째로 탈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잘 번지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우리가 전력구라고 하는데 지하로 뭔가 에너지 이송까지 한다. 교통, 에너지 둘 다 지하로 이제 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그러네요. 단계인 거죠.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하에 있다. 물의 흐름을 보면 지상 이변에 가까운 집중호우의 반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네. 연간 강우량은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우량이 작년에 그렇게 너무 네. 많았죠. 안 오다가 억수같이 쏟아붓고 그러면 억수같이 쏟아부으면 물이 쌓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고 수압도 쌓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물이 차는 속도가 많아지게 되고 네. 그러면 땅속으로 이제 비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홍수가 나고 우수간에 파열이 살아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루는 이제 사이기반 시설이 땅 속에 있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일본에서 찍은 육교의 교각 부분이에요. 딱 봐도 굉장히 녹이 많이 쓸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열된 하수관 겁니다. 두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는 둘 다 고쳐야겠네 네. 이 생각이 드는데 조건이 다른 게 있어요. 지금 교각은 보입니다. 얘는 안 보여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 것을 고장난 것 같으니까 땅을 파요. 모든 공사 중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토공이라고 있어요. 땅을 파는 이제 공사인데 그게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땅을 팝시다. 팠는데 고장 안 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삽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죠. 확실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확실한 상황은 싱콜이에요, 사실. 그 상황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후화된 거를 자동으로 거의 한 10년이 지나면 교체한다. 혹은 30년이 되면 교체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교체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기에도 약간 미심쩍은 구성이 있죠. 이런 게 고민이다. 두 번째는 공동이 있다고 합시다. 아래쪽에 공동이 있는 거를 우리가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방공학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나온 기술 중에 GPR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서 땅속으로 레이더를 쏴요. 반사되는 걸로 저게 뭐가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100% 신뢰할 수는 좀 힘들다. 기술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싱크홀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네.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기본적인 대응책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 원인과 대책과 현상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기술을 해놔야 거기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대응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답 노트 작성이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대응책 1은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거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큰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죠. 그 지하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큰 사고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할당을 해야 되고 멀쩡하지만 오래됐으니 안전을 대비해서 교체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수관 거 새 걸로 교체하는 건데 이런 법을 한다고 합시다. 교통체증이죠.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시민들도. 그다음에 이제 지하 공간을 정보화를 해야 됩니다. 구글 맵 보시면 이제 특정 지역 가면 3D로 이제 모델링한 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지하에도 그걸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공사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쪽 공사할 때는 뭘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고 뭐 시설을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 공간을 정보화를 제대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하수관망도, 여기 점으로 표현한 부분 있죠. 놀라시겠지만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 와, 송파구에 싱크홀이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라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어요. 하수관망, 하수도의 형태, 얼마나 오래됐는지, 재질이 뭔지 요 데이터랑 싱크홀이 발생한 데이터랑 엮어가지고 싱크홀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하수관을 선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건설 기준이라고 하는 게 공사를 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책으로 보면 이만합니다.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건설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서로 뭐 문제 생기면 빠르게 접근하는 접근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사건이 어제 터져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영일동 싱크홀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싱크홀이 뭔지, 왜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료가 너무나 이해가 쉽게 돼 있고 정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 사실은. 어젯밤에 열심히 만들었 어제 밤에 이렇게 멋진 자료를 설명해 주신 우상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성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우상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